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5일입니다. 한참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답변을 미루다가 한 번쯤 웹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전제 조건으로 이제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이런 얘기를 달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는 웹 개발을 공부해 본 적은 있는데 제대로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프론트 영역 조금 만져봤는데 그게 다고요. 백엔드 쪽은 그냥 예제들 몇 개 쳐본 게 다고, 업무적으로 웹 개발을 할 일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질문으로 이 웹플럭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이 하셨는지 글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일단 간단하게만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제가 메모를 좀 썼는데, 질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소위 이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리액티브다.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이야기가 이제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스위칭 개념이 없어서 성능이 더 좋다더라,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웹플럭스나 리액티브 자바가 컨텍스트 스위칭이 걸리지 않고 비동기 작업을 빠르게 처리한다. 그 원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어떤 원리가 궁금하다라는 것이 본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선은 그 전에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웹플럭스는 도대체 뭐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첫 번째일 텐데, 이 리액티브 프로그램이라는 개념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 연장선일 것 같아요. 1-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원리 설명이 한 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웹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웹플럭스니 요 얘기가 적용되는 거는 소위 이른바 백엔드죠. 백엔드 쪽에서인데, 이 백엔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후면, 앞면, 내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컴파일러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도 프론트엔드, 백엔드라는 어휘가 나와요. 웃긴데 우리나라에서 백엔드, 프론트엔드 이런 얘기하면 다 웹 얘기 생각하시지만, 컴파일러 이론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은 백엔드, 프론트엔드라는 말을 거기서 먼저 접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건 넘어가고, 이 백엔드 시스템이라고 흔히 부르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웹 서버가 이렇게 있다면 이 웹 서버가 기본적으로 이제 was하고 붙는 거고, 이 was가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붙지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리퀘스트 같은 게 날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판스를 보내는 게 일반적인 웹 서비스의 구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백엔드 개발자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 즉 와스 단에 올라가는 거랑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거를 다루는 쪽을 주로 의미하죠. 와스를 이중화한다라거나 이런 거는 인프라의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겠고, DB 마찬가지고, 그 다음 DB 같은 경우도 이제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제 DBA라는 전문가를 따로 두고 할지, 이건 따져볼 일이지만, 통상의 경우 이제 와스 쪽에 올라가는, 여기에 이제 소위 비즈니스 로직을 올리시는 분이 소위 백엔드 개발자다, 그렇게 되겠네요. 이 와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제가 늘상 그리는 그림이죠. 컴퓨터는 3개의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소프트웨어 영역, 맨 아래 이제 하드웨어인데, 이 위로 가면 소프트웨어 영역이고, 이 소프트웨어 영역에서는 이제 커널 영역, 소위 이제 운영체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하드웨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는 이 CPU인 거고, 여기에 이제 램 메모리 붙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라는 기계가 만들어지고 블라블라, 그러니까 성능을 논할 때 이 수준에서 논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커널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OS의 영역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윈도우든 리눅스든 유닉스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구조라든가 생김새가 다를 수 있겠죠.
우리가 통상에 이제 그 플랫폼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소위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여기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코드라고 하죠. 우리가 이게 프로그램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이제 뭐 코더가 아니라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어떤 특정 코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코드에 대한 의존도가 이 어플리케이션 수준으로 넘어가느냐, 그러니까 이 위에서 또 다른 레이어를 두고 여기에서의 어떤 무엇인가를 두고 여기에 대해서 의존하게 되느냐, 아니면 이 밑에 OS에 다이렉트로 직접 의존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죠. 요 밑에, 즉 운영체제 수준에서 이제 의존하게 되는 게 보통 C나 C++로 개발했을 때 그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네이티브 코드라고 우리가 부르고, 이 밑에 미드웨어 같은 개념을 두고 작동하는 코드를 소위 매니지드 코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앞서 뭐 웹플럭스 얘기했는데, 이 와스 시스템을 개발할 때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게 이제 스프링이죠.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이다 뭐 이렇게 해서 스프링도 채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뭔가 바뀌고 블라블라 다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매니지드 방식에서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선두주자가 자바쯤 되겠네요. 그러면 자바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즉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CPU가 구현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JVM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바 개발자들은 사실은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스레드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스레드? 예, 스레드가 어떤 실행의 단위죠. 근데 이 스레드라는 실행의 단위가 자바 쪽에서는 두 군데 있어요. 이 JVM에서 논하는 스레드가 있고, 운영체제 수준에서 논하는 네이티브 스레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소위 성능이라는 걸 논할 때는 어쨌든 이 네이티브 영역에서 말하는 그 스레드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JVM에서 말하는 스레드가 예를 들어서 두 개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두 개일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는, 잠깐만요, 화면이 잘렸나? 안 잘렸네? 네, 그 두 개일 수 있는데 이게 네이티브 스레드에서는 한 개로 작동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이제 뭐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JVM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달렸으니까. 근데 이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처리, 업무, 뭐 연산의 어떤 덩어리째 단위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시스템 내에서 수백에서 수천 개가 작동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실제 네이티브 영역, 하드웨어 영역에서 이 CPU의 코어가 만약에 8개가 있다.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하이퍼 스레딩 같은 걸 지원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곱하기 2를 해가지고 보통 16개의 코어가 있다라고 보고 작동해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코드에서 논할 수 있는 스레드 개수의 최대 개수는 요 정도 되는 거죠. 이런 환경일 때. 근데 만약에 이제 JVM에서 이쪽 위에서 작동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게 아마 와스 위에서 도는 어떤 서버겠죠? 그럼 비즈니스 로직이 장착된 블라블라. 그러면 얘가 작동할 때 이제 이 위에서도 스레드가 뭐 1부터 뭐 쭉 가서 n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과 이 네이티브 영역에서 말하는 스레드가 완벽하게 1대1로 일치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그건 JVM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으니까 넘어간다 치지만, JVM이든 저런 버추얼 머신이든 리얼 머신이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어떤 스레드라는 단위의 연산의 흐름이 있다면, 그게 만약에 이제 뭐 100개가 있다. 그런데 이거를 16개의 코어가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100개가 동시에 연산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게 컨텍스트 스위칭이죠. 그럼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게 뭐냐면 별거 없어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거 해야 될 그 프로그램 코드가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오면 끝나. 그래서 이 하나의 흐름이 플로우가 만들어지죠. 얘가 콘텍스트야.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여기까지 이만큼 하다가 여기서 잠깐 포즈 멈췄어. 그러니까 CPU가 더 이상 연산을 안 해주는 거죠. 근데 저 옆에 또 다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으로 넘어가. 그래서 얘도 뭐 쭉 여기까지 오다 얘는 한 여기까지 하고 있었어. 그래서 여기서 멈춰 있다가 이어서 뭔가 또 연산을 해. 이때 이제 연산을 해줘야 될 대상체가 바뀌는 게 컨텍스트 스위칭이에요. 근데 이제 이때 모든 CPU들이 레지스터를 가지고 있죠. 이 레지스터 속에 보면은 이 레지스터 속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여기까지 연산했다.
그래서 아니면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했다. 그래서 그 다음 연산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 등등등이 요원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스레드라는 게 있다면 어떤 상태 정보라는 게 있죠. 어디까지 뭐 했다. 그걸 담고 있는 게 레지스터고 각 스레드별로 그걸 따로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운영체제론에서 제가 언급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 블록에다가 딱 담아서 가지고 있다가 CPU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걸 리스토어에서 복원한 다음에 이어서 연산을 하게 되죠. 그럼 이어서 간다라고 하면 레지스터 상태를 백업하는 경우, 그리고 그걸 복원했다가 스케줄러한테 할당받아서 연산을 시작하는 경우가 포함되겠죠. 그때 생기는 게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이제 오버헤드가 되는 거죠. 오버헤드가. 그러니까 이제 이때 비용이 드는 거죠.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이제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한 비용이 오버헤드가 생기니까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오버헤드라는 게 발생 안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되게 무식한 방법이지만 스레드의 개수를 줄이면 되겠죠. 그럼 몇 개로 줄여야 될까? 몇 개까지로 줄여야 되나? 이거는 되게 좀 시스템 환경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CPU가 코어가 뭐 100개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정말 고성능 시스템이겠죠? 100개쯤 있어요. 뭐 이런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스레드 100개 생성하면 코어 하나씩 붙들고 연산해도 되잖아요. 스위칭이라는 게 날 일이 없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스레드를 100개 돌려도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어가 만약에 8개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스레드 100개를 돌려. 좋은 걸까요? 이게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효율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스위칭을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걸 공부할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지만 조금만 깊이 있게 시스템에 대해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스위칭이라는 이 이슈가 이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최소화 시켜가지고 뭔가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인데, 우선은 제가 플럭스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대략 한 20분 뒤져봤더니 이런 글이 있어서, 일단 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글은 저기 긍응성님 블로그에서 가져왔고요. 제가 영상 정보에다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럭스가 뭐냐라고 해서 여기 써져 있는데 보니까 스프링 5에 새로 추가된 리액티브 스택의 웹 프레임워크래요. 하여튼 말은 어려워. 그냥 결론은 그냥 뭐 하나 기능 추가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말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그 결론은 리액티브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여기 이제 핵심은 그거죠. non-blocking, 리액티브 스트림을 지원한다. 그럼 이제 따져봐야 될 게 뭐냐면 리액티브 스트림이 뭐냐라는 건데, 그 전에 제가 꼭 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이 non-blocking입니다. 근데 사실 이 non-blocking이라는 말을 좀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운영체제라는 것이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얘도 소프트웨어고 얘도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치는 않지만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뭔가 프로그램이라면 실행이 돼야 되니까, 실행이 된 인스턴스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통상의 경우 부르니까, 물론 이제 이거 하나로 정의를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 말을 왜 드리냐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래요. 제가 커널 영역 맨날 OS 영역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운영체제 영역, 여기가 커널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 이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혹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위에서 프로그램이 뭐 엑셀도 돌고 워드도 돌고 브라우저도 돌고 뭐 많이 돌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뭐 파일에 대한 입출력을 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 IO를 할 수도 있고 뭐 블라블라 온갖 IO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IO, 즉 입출력이 일어나기 위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이 데이터라는 걸 이 유저 모드 프로세스가 직접 뭔가 연산하냐? 그렇지 않아요. 늘 언제나 OS한테 맡겨요. 위탁한다고요. 그러면 이 프로세스들하고 OS는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각자의 흐름이 따로 돌아요. 즉 얘네만의 흐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OS의 세계는 OS의 세계의 흐름이 있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서울 사시는 분들 뭐 지하철 2호선 아시죠? 그러면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이 뺑글뺑글 돌고 있어요. 2호선이. 그죠?
그 뱅글뱅글 도는 흐름에 내 몸을 맡겨 올라타 가지고 그래서 이동을 하잖아요. 내가 거기 안 타도 지하철은 계속 돌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OS가 하는 일은 그런 어떤 그 뭔가 2호선 돌듯이 돌고 있는 흐름을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요. 거기에 내가 뭔가 맡겨서 연산이 이루어지고 입출력에 대한 리퀘스트에 대한 실질적 처리가 이루어져요. 결국 모든 처리는 하드웨어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건 OS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운영체제, 소위 범용 OS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환경에서는 사실 모든 처리가 넘블로킹이에요. 넘블로킹이에요. 왜냐면 그냥 그 차이야. 유저모드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내가 뭔가 요구를 보냈어. 나 IO 해달라고. 근데 리퀘스트를 보내놓고 내가 그 리스판스가 올 때까지 웨이트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냐. 아니면 뭔가 해놓고 잊어버리고 뭐 언젠가 뭐 오겠지 뭐 나한테 뭐 다 되면 닿다고 알려주든지. 근데 그 알려주는 방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잔뜩 붙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논블러킹이다라고 하는 거 별거 없어요. 그냥 다분히 개념적인 거고요.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커널에서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여기도 스레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레드가 커널에서 10개가 도는지 뭐 100개가 도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고 나는 그냥 맡겼어. 그러면 얘가 그 중에 하나 가지고 뭔가 해서 나한테 연산의 결과를 응답으로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은 다분히 개념적인 의미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뭐 논블로킹 IO를 지원을 위한 API를 제공했다. MVC에서 뭐 이랬다라고 하는데 블라블라 얘기가 돼 있죠. 뭐 근데 사실은 뭐 이런 말들은 뭐 그런가 보다. 결국은 이제 블로킹이냐 non-블로킹이냐 이런 거는 어떤 그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개념적 표현이지 뭐가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그걸 스레드 몇 개로 구현했느냐 뭐 아니면 프로세스가 아예 따로 빠졌고 IPC 형태로 이제 그 프로세스 간의 통신 형태로 구현하게 될 수도 있고 그건 구현의 나름이죠. 근데 이제 이 MVC 아키텍처라고 이제 그 스프링에서 흔히 얘기하는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요걸 제가 설명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만 하자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그 리퀘스트가 나가겠죠. 보통 이 리퀘스트는 이제 URI로 우리가 기술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걸 웹서버가 받은 다음에 이걸 와스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리퀘스트가 하나의 트리거, 제어점이 되면서 얘가 이제 컨트롤러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뷰의 개념이 있고 모델의 개념이 있잖아요. 뭐 이제 그 안에 로직이라는 게 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에 따라서 어떤 로직 연산이 일어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얘가 자바로 되어 있고, 자바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환경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리퀘스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리퀘스트에 따르는 어떤 오브젝트가 항상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생겨나려면 또 뉴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뉴연산해서 그때그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이게 또 뭐 연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만들어 놓고 쓸 거냐? 그러면 아니면 올 때마다 만들고 그게 뭔가 끝나면 버릴 거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바뀌겠죠. 뭐 이런 거를 뭐 프레임워크에서 뭐 효율적으로 알아서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스프링 MVC에서는요 요청에 대해 하나의 스레드가 사용된대요. 와, 이걸 이렇게 구현한다고요? 이게 사실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제가 이제 이게 왜 의심을 하게 되냐면 이 스레드 풀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걸 이렇게 한다라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스레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JVM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자바 스레드 네이티브가 아닌 JVM 스레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스레드가 그때마다 사용이 된다. 내가 그때 생성을 한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요게 이제 만약에 생성이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제
말 그대로 사용되는 거죠.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들어있으면 그 10개 중에 이제 그 만약에 리퀘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면 9개는 잠자고 하나를 액티브하게 깨워가지고 걔 보고 처리해달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요청에 대한 스레드를 다 만든다는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보니까 다수의 요청을 대비하여 미리 스레드 풀을 생성해 놓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서버는 이러한 요청을 처리하는데 뭐 다음과 같이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문제라고 이제 그 이 글을 쓰신 분이 지적하신 내용을 보면은 동작 중인 스레드가 블로킹 상태가 되면 즉 무슨 얘기냐 어떤 T1이 있는데 이 T1의 코드가 이만큼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밑으로 쭉 내려가야 끝이 나. 네, 여기가 끝이야. 여기가 끝. 이렇게 끝나는데 뭔가 하다가 IO 리퀘스트를 보내고 이거에 대한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얘가 웨이트가 걸리면 그러면 이제 블로킹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웨이트에 대한 리스폰스가 올 때까지 이 타임 시간의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의 시간이 흐르겠죠. 그때까지 T1은 아무 연산도 안 하는데 그냥 T1 하나가 소모돼서 없어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뭐 식당 같은 데 갔는데 알바생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알바생이 3명이 있는데 이 알바생 3명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알바생이 3명이 있는데 여기 뭐 알바생이 3명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여기 외부에서 손님이 와. 그러면 손님이 뭐 어떤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주문을 내리면은 얘가 이제 쪼르르 쫓아가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메뉴판 보고 주문을 결정할 때까지 얘가 웨이트하고 있어. 그러면 손님이 3명 오면은 상관없는데 3테이블 정도 오면은 하나씩 붙들고 가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새로운 손님 4번이 와서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이 손님 자체가 웨이트가 걸리죠. 그러면 이러지 말고 효율을 이걸 핸들링 하자고 알바를 한 명 더 고용할 거냐? 그게 아니고 이 알바가 가서 여기 있습니다 손님 하고 메뉴판 하나 딱 던져주고 다시 얘는 일로 돌아와 버려. 그리고 얘가 이제 비동기적으로 나 뭐 먹을게요 요구할 때까지 얘는 여기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절로 가면 되잖아. 뭐 이게 넘블로킹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성능이 좋아진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알바생 3명이 스레드 풀인 거고 아무튼 이게 문제가 생긴대요. 이게 문맥 교환이 일어난다. 블로킹 상태가 되면 다른 스레드에서 CPU 사용을 위해 문맥 교환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스레드 풀이 있었잖아요. 그 스레드 풀이 있었을 텐데 이 스레드 풀에서 이게 가용한 스레드가 10개였다라고 하면 그 중에 10개 중에 1개가 소모돼서 9개밖에 안 남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아무리 이제 그 서버에서 대부분 이제 그 블로킹 콜을 하든 넘블로킹을 하든 뭘 어떻게 하든 이런 것들이 특히 DBIO 같은 경우는 이게 그 IO가 굉장히 늦거든요. DB가 반응성이 늦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 이제 그 문맥 교환이 잦다라기보다는 소모가 나는 게 저는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소모가 나는 게 아무튼요. 그래서 이제 블로킹 콜이 차지하는 만큼 스레드 오버헤드가 그러니까 스레드를 많이 쓰게 되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예비한 스레드가 10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10개 다 소모되면 서비스가 아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스레드 풀에 10개 있는데 만약에 어떤 놈이 웨이트가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스레드 하나를 점유했는데 11번째 요청이 와. 그럼 어떡할까? 스레드 풀에서 스레드를 하나 새로 만들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그렇게 JVM을 개발할 것 같아. 왜냐면 그렇게 JVM이든 아니면 스프링 프레임워크든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서비스가 아예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스레드가 확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손님이 한 100명이 막 쏟아져 와서 들어봐. 그러면은 스레드가 10개로 해결되려고 했던 거를 이 10개, 그러니까 이 10개의 스레드가 모두 소진되니까 100개까지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스레드 하나가 처리해야 될 양을, 업무의 양을 잘게 쪼개서 빨리빨리 넘겨줄수록 굉장히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한다. 그게 문제다. 뭐 그리고 스레드 하나당 1MB 뭐 예약할 당 한다라고 되는데 이건 네이티브 스레드도 똑같아요. 그래서 1만 개의 요청이면 뭐 이렇게 메모리를 점유한다 라고 돼 있는데
1만 개의 요청이 온다 해서 스레드가 1만 개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구조입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없는데, 글쎄요, 요거는 조금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단 얘기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런, 여기 제가 웨이트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느린 입출력이 있는데, 이 느린 입출력을 이걸 웨이트를 한다는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 담당 스레드와 리퀘스트를 완전 분리시키는 개념으로 가는 게 좋을 텐데, 그러다 보면 넘블로킹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왜냐면 뭔가 스레드가 얘가 T1이 있고 T2가 있고 뭐 어떤 처리에 대한 뭐 IO 리퀘스트에 대한 어떤 처리 프로시저가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뭔가 여기다 뭔가 해달라고 얘기하고, 야 내가 쟤한테 해달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가 좀 있으면 너한테 알려줄 거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T1이 해야 될 일, T2가 해야 될 일이 어떤 분리시키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구조를 넘블로킹하게 가져가는 거는 뭐 당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정된 스레드의 수만으로 모든 요청을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돼 있는데, 글쎄요, 그런 의미보다는 리액티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라는 개념이 있다면 그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대응하게 되는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이벤트를 핸들링하는 대응하는 로직하고 이벤트를 수신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분리시켜 가지고 따로 작동하게 하는 게 본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아무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리액티브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 서버는 스레드 한 개로 운영된다. 요거는 좀, 요것도 의문. 여기서 말하는 한 개의 스레드가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워커풀을 생성해서, 워커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레드 풀이겠죠? 그래서 스레드로 모든 요청을 처리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대응 체계가 스레드를 뭐 한 개 갖고 할지 뭐 n 개 가지고 할지, 그거는 뭐, 예, 어쨌든 이게 분리돼서 리퀘스트가 가고 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각자 따로 큐를 갖겠죠. 이런 큐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는 여기대로 큐잉 해가지고 뭔가 순차 처리하고 해야 될 일을 넘기고, 얘는 또 그거에 따라서 큐잉 해가지고 순차 처리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요청을 처리하는 뭐 여기 보면은 뭐 요건 그냥 뭐 제가 했던 얘기네요. 이벤트 루프는 당연히 블록되면 안 되죠. 이거는 전형적인 일반적 이벤트 핸들링 구조에서 늘상 나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제 결론은 여러분 디자인 패턴 아시죠? 디자인 패턴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옵저버 패턴이 있어요. 옵저버 패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옵저버라고 하는 게 어떤 대상 하나를 여기를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어떤 변화가 생긴다거나 혹은 뭐 리퀘스트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여기 이 옵저버에 등록된 수많은 어떤 대응 체계들이 뭔가 있다면 얘가 이렇게 콜을 쫙 보내줘요. 이런 것들 어떤 체인 형태로 돼 있다라는, 뭐 체이닝이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겠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비동기적으로 콜 되겠죠? 그게 뭐 객체가 생성돼서 함수가 불릴 수도 있겠고, 그건 구조의 정하기 나름인데, 어떤 변화를 인지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비동기적 이벤트에 따른 변화를 옵저버가 관찰하다가 요렇게 처리를 분산시킨다는 게 이제 본질이죠. 그래서 리액티브 API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 구조가 바로 드러나는 게 퍼블리셔라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얘가 아마 제 생각인데 옵저버로서 역할을 하겠죠. 어떤 대상의 변화를 관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subscriber에서 구독자 개념이라는 건 얘네들이겠죠. 얘네들이 나는 그 변화를 알고 싶어 라고 등록을 하면은 얘가 그래? 뭐 변화가 생겼네? 야, 뭐 네가 지금 변화가 생겼어 라고 알려준다는 얘기고, 그쵸? 그러면 그에 따라서 뭐 그래? 뭐가 변했는데 데이터가 일로 갔으니까 그걸 얘가 이제 가져와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처리했으면, 야, 그 다음 또 있냐? 뭐 여기서 보면 이제 Q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Q로 아마 앞서도 얘기했죠? 뭐 자료가 계속 쌓여가겠죠? Q에다가 어펜드 돼서. 그래서 이제 계속 퍼다가 하나씩 처리하고 다음 넘어가는 구조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러가 났든지 완료가 됐든지 뭐 이제 상호 피드백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구독의 모델 형태로 이 옵저버 디자인 패턴이 구현된 형태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액터 리액티브라는 개념도 제가 보기에는 그 옵저버 디자인 패턴 공부하셨으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그 제가 이 글에서 좀 재밌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그 MVC와는 다르게 이제 두 가지 프로그래밍 모델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컨트롤러 해가지고 뭐 요런 개념들이 있죠. 어노테이션들이 있는데, 요런 방식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랑 이게 펑셔널 엔드포인트 방식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컨트롤러, 즉 외부에서 리퀘스트가 나오면 또 뭔가를 생성하고 그거에 따라서 무언가 하고 로직이 돌고 뭐 멤버 함수가 이제 콜이 되어야 뭐 그때 어떤 처리가 일어나고 이럴 텐데, 펑셔널 엔드포인트 방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람다 표현식으로 식개념으로 가는 거죠. 이래서 이제 그 하게 되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콜백 받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그냥 뭔가 생성하고 이 자식을 건너뛰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제 콜이 와서 뭐 이런 걸 찾고 뭐 연결하고 뭐 매핑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처리로 이어지도록 함수로 만들어서 그 둘을, 즉 리퀘스트에 해당되는 어떤 컨트롤러 쪽에서 어떤 뭔가 리퀘스트가 온다면 그러면 그 처리 로직을 바로 콜하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객체 생성하고 뭐하고 매핑하고 이 난리 치지 말고. 그리고 이 처리 과정에서 소위 이른바 넘블로킹 비동기 처리해주면 빠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요. 굉장히 길게 얘기했는데 한 30분 떠들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까지 전부 다 저의 추론입니다. 그냥 저기 되도 않는 블로그 글 한두 개 읽어본 다음에, 물론 이 블로그를 쓰신 분의 글을 저는 어느 정도 믿어요. 뭐 부정확한 지식을 여기에 게시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였어요. 제가 제대로 추측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더 뜯어볼 일이 있다면 뜯어봐야 되겠지만, 뭐 쉽게 얘기해서 그냥 웹플럭스가 성능이 좋다? 스레드 풀이라는 방식을 당연히 프레임워크나 뭐 JVM에서 뭔가 했을 것 같고요. 뭐 리퀘스트 하나에 대해서 스레드 하나 할당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네이티브 코드, 특히 윈도우 계열에서 보면은 이제 IOCP라는 모델이 있죠. 거기서 늘상 나오던 거예요. 모든 이제 고성능 처리는 다 그렇게 해요. JVM도 뭐 아마 같은 방식을 취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결국 이제 뭐 비동기로 뭐 입출력 요청을 넘블러킹으로 가는 거랑, 그 다음 이 넘블러킹으로 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그 API 함수, 즉 어떤 그 객체를 만들고 어쩌고 저쩌고 뭐 복잡하게 매핑하고 이 과정을 생략해서 효율을 끌어올렸다라는 게 본질이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그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칭보다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요소를 좀 드러내서 뭔가 그 최종 처리가 이어지는 과정 자체에서 뭔가 좀 성능을 극대화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필자의 글을 보더라도 요런 과정이 생략돼서인지 뭐 부팅 시간이 좀 더 빠르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실질적인 처리까지 가는 길이 뭐 기존에 뭐 5개가 좀 있었다면 한두 개로 줄였다, 그래서 성능이 좋아졌다로 이해가 되네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건 뭐 나중에 책을 제가 좀 더 볼게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확인된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블로그 몇 개 뒤져본 거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한 답변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저의 근거가 빈약한 추론이다, 아마 그런 거 아니겠는가 라고 저는 추측한다 라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뭐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이야기했네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말이 길어집니다. 뭐 아무튼 뭐 새해 영상을 좀 올린다고 올린 게 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이 영상에 좀 웹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게 맞으면 맞다라고 피드백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